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원래는 이게 줌에서 이렇게 뵀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목요일 날 시간이 안 돼서, 금요일 날 이렇게 된다 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제 이름이 이렇게 은주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여자 이름이라고 막 이제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집안 어르신께서 저희 집안에서 이렇게 일제 때 유일하게 대학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이름을 짓는다고 은주라고 지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 계실 때 제가 가면 너는 나란 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 이름 이제 은자가 나라 은자고 주자가 두루 주자. 이렇게 나라 주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께서 이름을 지으면서 옛날에는 이게 나라 자 붙여가지고 나라는 일은 남자가 하는 거니까 남자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제가 정치 철학을 하고 또 이런 자리와 조금 더 이렇게 현실 정치하고 좀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나라 일을 하는 모양이다. 이런 값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사실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공화주의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진보가 제가 이제 시민적 진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 진보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이념적 지향 이런 것들을 공화주의 또는 제가 이제 민주적 공화주의 좀 특별하게 좀 구분을 해서 쓰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 들어와서 조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현실 정치와 관련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고 있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기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물론 저 책에 이렇게 서문에 조금 써놓긴 했습니다만,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80년대 학번, 이른바 586 세대, 거기에 속하는 사람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이제 막스주의, 뭐 이런 것들, 좌파 사상 이런 것들에 이제 심취해 있었고, 저도 논문도 그쪽으로 쓰고, 오랫동안 이제 그쪽에 심취해 있다가, 사실 저는 뒤늦게, 이렇게 이제 특히 소련 동구 망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면서 유학을 갔었습니다. 독일 유학을 갔고, 그전만 해도 유학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이 한국에 맞는, 한국 경실에 맞는 실천 철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이 과거에 이제 막스주의 이런 것과는 다른 그런 비판 이론, 이런 관점에서 우리 현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이렇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에 자리 잡고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겹칩니다. 겹치는데, 하여튼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게 뭔가 제가 공부한 것하고 우리 현실하고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까지 생각을 많이 느끼면서, 이거 뭐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독일에서 공부해 오고, 저는 하버마스, 그람시하고 하버마스 이제 시민사회론 이런 걸 이제 비교하는 걸로 학위 논문을 썼었는데, 그때 제가 고민하고, 그때 제가 공부하고, 이런 이제 틀을 가지고, 한국 사회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뭔가 길을 이렇게 잘못 잡는 거다.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원점에서,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그 당시 저는 이제, 제가 지지하고 좋아했던 노무현 대통령하고, 민노당 이쪽에서, 이게 소위 전통적인, 진보, 통상적인, 저는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통상적인 우리 진보 정치 진영이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이렇게 다른 어떤 길을 가고 이런 것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고민 속에 있었는데, 노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상당히 죄책감을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이제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책을 담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그때 제목을 정치의 이동이라고 하는 2012년도인데요. 그 정치의 이동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썼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이렇게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헌정하는 형식으로 책을 이렇게 이제 쓰고, 그때 내가 노무현 그러니까 대통령 시절을 계기로 해서 그 우리 사회 진보 정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이제 헌정하는 게 옳다 싶어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정치에 이동을 했고, 제가 이미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진보가 나아가야 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 이념적인 지향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민주적 공화주의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고, 저는 사실은 뭐 유학 시절이나 이런 때는 그 공화주의에 대해서 물론 공부를 하기는 했었지만, 제가 이런 방향으로 공화주의를 지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마이클 샌델이나 이런 쪽의 공화주의, 이렇게 이제 이런 쪽의 그 공화주의가 독일에도 소개되고 저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한국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 속에서 제 나름의 맥락에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공화주의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다른 방식의 이제 작업들을 쭉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2021년인가 22년인가 부산에서 노무현 재단 부산위원회에서 이렇게 무슨 이제 학술 토론회 같은 걸 하고 제가 토론자로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맥락에서 마침 요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토론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정치의 이동이라는 책을 썼고, 그걸 또 노무현 대통령한테 헌정도 했고, 그때 내가 이제 민주적 공화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토론회장에서 했었는데, 그걸 듣고 계셨던 이정호 교수님께서 부경대 계시는데, 우리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이제 청와대에도 여러 직책을 맡으셨더랬죠. 어쨌든 이제 그분께서 저녁 자리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형적인 공화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전에 제가 이렇게 민주적 공화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헌정하는 책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공화주의자다 이런 생각을 저도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는데 이정호 교수님이 그 말씀 딱 하시니까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뭐 생각을 해보고 같이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참 공화주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뭐 그때 이정호 교수님이 이렇게 책 한 권, 그런 방향으로 책 한 권 이렇게 쓰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했지만, 제가 당시에 제 나름의 계획이 있었고, 아이고 시간도 없고 제가 또 그거 깊이 생각을 안 해서 이렇게 그 책 쓸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넘어갔는데, 거기 또 이 노무현 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 아까 우리 변창훈 교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박상현 교수가 공동 대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야 그때 그 자리 하는 거 재밌더라, 내 연구비 줄 테니까 책 써. 근데 그때도 노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작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막 비몽사몽 꿈을 꾸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노무현을 공화주의자로 이렇게 규정해서는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게 아침에 깨어나서 이게 뭔가 계신가 내가 그런 걸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그 제안을 받고 이제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맞긴 맞겠다, 언젠가 한번 글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꿈을 꿨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꿈속에서 이렇게 썼던 이렇게 목차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침에 깼는데도, 야, 이거 재밌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책을 쓸 때는 그 목차대로 쓰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거는 뭔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며칠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작업이,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이 민주적 공화주의라고 하는 정치 철학을 좀 더 대중들한테 좀 정치의 이동 이런 거면 조금 전문적인 성격도 있었고, 제가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 별로 읽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 더 대중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공화주의자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프로젝트가 훨씬 더 나은 형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연결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꿈속의 목차대로는 아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뭐 너무도 이렇게 잘 내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인
이렇게 이력이라고 할까 이것하고 참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썼고 이렇게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 대통령께서는 공화주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죠, 그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그 지역주의 타파,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향이라든지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지향이라든지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에 대한 추구,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이야기가 있는 민주주의는 어제도 막 곳곳에서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 참여 정부 이런 것들이 너무도 공화주의적인 이렇게 이제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노사모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대통령으로도 만들고 또 탄핵에서 구해내고 이렇게 했던 거를 그런 노사모들의 역할, 시민들의 지지 이런 거 지지가 왜 일어났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공화주의자로서의 면모 때문이었고 우리 시민들 자신은 바로 그런 공화주의적인 시민성을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이렇게 평소부터 이제 제 나름의 방식으로 다듬어 오고 있는 민주적 공화주의하고 잘 연결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이제 책을 이렇게 쓰기로 한 겁니다.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자신의 사상을 이렇게 뭐 이렇게 정리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화주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고, 아마 한마디도 그 개념 자체도 어쩌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이렇게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 책을 이 평산 책방에 들고 가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런 책을 한번 썼습니다. 제가 직장하고 멀지 않아서 직접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더니 문 대통령님은 제목을 보실 때, 진짜 그러겠네요. 이러겠네라고 제목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시는지, 딱 들어보니까 제목이 딱 와닿는다, 뭐 이런 투의 이야기를, 인사치레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적어도 노 대통령은 그러시질 않았던 건 분명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읽어갔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삶의 이력, 정치적인 삶의 이력, 그 다음에 몇 마디 어떤 정치적인 이렇게 사상 이런 것들을 단초로 삼아서 제가 이제 그걸 재구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한테 주목이 됐던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대연정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또 공화주의하고 가까운 면모일 것 같기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연정 제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실패, 이런 것들을 가져왔던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문제가 많은 그런 어떤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는,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어떤 공화주의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본인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주변에 있던 유롱가들이나 참모들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어떤 공화주의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던 그런 한계지만, 사실은 진짜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문제의식은, 제가 이제 그걸 표현하기를, 우리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공화화하는, 우리는 계속 민주화만 했는데, 공화국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화화하는 그런 것에 대한 사실은 제안이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해석을 해보자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주주의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민주주의 모델이 저는 이제 그게 다수결주의적이고 선호 집약적인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유주의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고, 어쨌든 개인들의 이해관계, 선호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정진하는 것이 어떤 이제 이 정치 과정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수결 원칙 한 표라도 더 많이 이겨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 이게 하여튼 민주주의 제일 중요한 그런 거고, 하여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민주주의 모델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 민주주의 모델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우리가 어떤 어떻게든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어서 이기는데 승패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선거에서 패한 쪽이 승리한 쪽에 승복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설득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립적인 구도 자체는 변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승자 독식을 허용하는 그런 단순 다수결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곳에서 정치적 양극화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귀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제 권력을 분점하고 협상과 조율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제도적 시스템과 문화가 부재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지역주의를 포함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고민을 했던 지역주의, 정치 양극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말로 우리 앞으로 정치라고 하는 걸 서로 타협하고 협치하고 요새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 갑자기 막 협치하자 자기들이 소수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분리하니까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말로만 이렇게 협치하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런 협치가 되는 게 아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서 우리가 정권 한 번 잡는 것보다는 선거제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저는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하셨던 거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공화화한다. 우리를 그냥 민주주의 국가로만 이해하지 말고 민주주의도 사실은 조금은 이제 나름의 이렇게 특정 모델에 따른 어떤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국가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걸 진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것의 어떤 필요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전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공화화 과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민주공화국 개념,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이 민주공화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계기가 사실은 저는 뭐 공화주의 자체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탄핵하고 나서 그때 이제 막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이고 저는 그 당시 뭐 부산에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제 탄핵 반대 시위하고 할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노래였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광장에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외치는데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개념이 이렇게 불투명하긴 했었지만 여기에 뭔가 상당히 우리 진보가 여기 주목할 만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었고, 그럼 그게 뭘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제 공화주의 정치 철학을 이렇게 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당시에 이렇게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고 할 때만 해도 독일에서 공화주의 전통적인 이제 루소식 공화주의거나 아니면 이제 마이클 샌델, 우리 샌델이 이렇게 무슨 공동체주의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 샌델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을 대변하는 공화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샌델의 공화주의 이런 것도 이제 소개되고 토론이 되고 하고 저도 그걸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저만 해도 아렌트도 그렇고 저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까지 그렇게 이렇게 친화성을 이렇게 못 느꼈더랬었는데 이제 이후에 필립 패티시라고 하는 게 신로마 공화주의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그런 이제 공화주의가 이렇게 이제 그 서구 사회에서 막 이제 이렇게 등장하고 논의가 되고 그래서 따로 이제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민주공화국의 의미 이런 것들을 천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공화주의를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저는 근데 이제 이 공화주의 그런 전통들을 막 보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이거를 그냥 서구에서 유행하니까 이걸 우리한테 수입해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하자. 이런 방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저는 옛날부터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경향을 극복하자라고 이렇게 제 학문적인 모토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전통, 우리 민주화 전통 이런 것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정치적인 틀을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샌델이나 이런 식의 공화주의, 샌델이나 아렌테 공화주의 그 자체도 아니고 패티식의 신도마 공화주의,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진화적이긴 합니다만 거기에도 이렇게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특히 이제 이렇게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혼합정이다. 원래 이제 공화정이라고 하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혼합정, 그러니까 민주정, 왕정, 귀족정, 이 정체의 세 요소를 이렇게 통합하고 있는, 혼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의미가 공화정으로 사용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혼합정이라고 하고 앞에 민주정하고 이거 사실은 안 맞는 이야기 이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공화정의 정의가 민주정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또 앞에 또 민주라고 붙이니까 이거 민주공화국 개념 이거 잘 쓴 거 맞아? 예컨대 이런 식의 고민부터 저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들을 발전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나름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이제 현대 민주주의가,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공화주의와 결합하면서 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공화정 속의 민주주의, 공화정의 배태한, 공화정 안에 착근한 그런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민주주의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그런 민주주의와는 조금 다른 어떤 초점, 지향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게 민주적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공화라는 게 저는 이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기의 공화 시대라, 중국사의 공화 시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왕이 없는 시대 때 재상들이 통치를 하든 잠시 통치를 하든 그런 시대를 이제 공화 시대라고 했고, 일본 이제 사람들이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임금이 없는, 왕이 없는, 왕정이 아닌 그런 어떤 이제 정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한자를 이렇게 빌려왔다. 그리고 한자 자체가 이렇게 이제 이게 사실은 그게 무슨 이렇게 어떤 그 기원들이 있던데, 이렇게 성씨를 이야기할 뿐이다.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 자체가 함께 공자에다가 조화로울 화자고, 그건 뭐 서양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모두의 일이라고 하는 공적인 일,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 모두의 일인 그런 나라가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이것하고 공화라고 한자하고도 잘 들어맞는 아주 적절한 그런 어떤 이제 번역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또 공화주의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보니까, 원래 공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초점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떤 주목이 없이 어떤 이제, 조화, 협치, 화합, 이런 것들만, 그것들에 주목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보면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진보 쪽에서라기보다는 우리 부산시장 하시던 누굽니까? 박 시장, 갑자기 내가 부산시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박영준 시장, 박영준, 권기돈 이런 사람들이 같이 쓴 책이 있습니다. 보수의 재구성, 뭐 이런 책이라든지, 옛날에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공화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공화주의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둔 그런 방식으로 공화주의를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이렇게 우리 공화주의, 뭐 21세기 공화주의 클럽, 이런 이제 그 조직해서 논의하시는 예전에 광노현 교수님 교육감하고 친한 친구 중에서 강경선 선생님이신가 뭐 요분하고 최진원 교수나 이런 분들이 뭐 한 21세기 공화주의 클럽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중도 지향적인, 그러니까 그쪽에 최 교수 논의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공화정신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게 공화주의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도주의적인 그런 어떤 이제 지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가 공화주의를 이야기할 때, 공화화 이야기할 때 그런 걸로 하면 큰일 난다. 나는 그건 잘못된 이해다,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 공화주의가 왜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진보 쪽에 수용이 잘 안 되는지 그런 배경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앞에다 자꾸 민주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공화의 요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집단들 사이의 갈등 대립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 불가피한 것을 인정을 하되 그것이 파국이 아닌 그러니까 생산적 긴장 상태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죠 대립하는 사회 집단들이 서로의 차이를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공유할 수 있는 규범과 절차를 확립하고 지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하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그 기본소득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모든 면에서는 아니지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정신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거라면 이거 너무도 공화적인 실제로 서구의 많은 공화주의자들이 패틱 같은 그런 공화주의자도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공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옹호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좀 다른 쪽의 논의들은 그게 너무 이제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공화주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됐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지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바로 그런 어떤 모든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제 조건 이런 걸 보장하는 그게 공화체제이고 이렇게 제가 또 굳이 표현을 하자면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에 대한 상호 인정의 체제가 공화체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정치 체제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 우리 지금 민주주의 체제는 충분히 공화적이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도 주장을 하고 뭐 예전부터 칼럼이나 이런 데서 주장을 해왔던 게 이제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4년 중임제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줄여야 된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우리가 과거 이제 이원 집정부제 저는 그 이름도 잘못된 건 아닌데 학자들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냥 차라리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낫겠다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쪽을 도입해서 정치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털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연정 고민하면서 물론 중대선거구제 이런 거를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죠? 그때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 쪼개져 있고 그러면 호남에서는 영남에서는 저기 민주당 쪽 사람, 열린우리당이나 이쪽 사람들이 의석 가져가는데 우리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은 호남에 가면 한 석도 못 든다.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 나누어 가질 거야. 이런 식이 이제 돼 버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수용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과연 중대선거구제가 우리 지금 정치 체제를 공화적인 체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냐? 저는 회의적이고 그러면서 저는 연동형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그런지 몰라도 이른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이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의 사례들 이런 걸 보면 물론 또 반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제일 낫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정치 체제를 우리가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도의 복지국가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제7공화국의 초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그냥 헌법을 바꾸어서 4년 중임제 해가지고 새로운 헌법체제 간다. 5.18이나 뭐 부마항쟁을 이렇게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포인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복지국가. 그걸 이제 우리 그 조국 혁신당에서는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조 대표랑 학자 시절에 이 사회권에 관련된 책을 심포지엄 같이 하고 저도 거기서 이제 글도 하나 발표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같이 이야기했던 거를 이렇게 현실 정치에서 끌고 들어올지 몰랐는데 사회권 선진국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이제 맥락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대연정 제안을 제가 민주주의의 공화화에 대한 제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리 민주적 공화주의의 또 독특성이라 그럴까, 이건 제가 뭐 학자니까 나는 좀 독창적이야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젊은 시절부터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고민해 왔던 어떤 이제 그 결과인데, 우리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여전히 이제 최장기엽 선생님의 어떤 패러다임이랄까, 저는 자유주의적인 패러다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왜 공화주의가 중요한데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난번에 그 포럼에 하셨던 우리 조성래 선생님께서 자유주의 한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마 동일한 그런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 이런 걸 바라보는 그런 털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최장집 교수님 말씀하신 뭐 조숙한 민주주의나 우리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예전에 한 이야기는 요새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때 이제 후불제 민주주의나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민주주의 현실을 바라봐요. 저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이제 시선이고, 이 시선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념지평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든가, 시민사회가 너무 약하다든가, 개인주의가 약하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아직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너무 어떤 서구의 어떤 민주주의 모델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들고 와서 우리 민주주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이제 동학 농민 전쟁에서부터 3.1운동 그리고 독립운동 뭐 이런 같은 전사 이런 것들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좀 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접근의 틀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이게 자유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또 이 공화주의도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 서구의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서 발전해가지고 근대유를 거치면서 또 근대적으로 발전해 온,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 신로마 공화주의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날 새롭게 이제 논의되고 있는 그런 공화주의 전통, 물론 이것도 우리가 참조하고 저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화주의가 그냥 서구로부터의 수입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경로, 정치 발전의 경로 속에서도 이게 타당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유교 전통 이런 것들 혹시 그런 이제 공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발전시킬 수 없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민주적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구 공화주의 전통의 기본적인 인식들을 수용하면서도 우리의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전통을 바탕에 두고 인민주권의 이념이 최선의 방식으로 실현되는 공화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말하자면 동서양을 아우르면서 보편화된 공화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유교적 공화주의라고 붙이는 것은 좀 이제 강하긴 합니다. 강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거는 제가 이제 성리학 뭐 정치 철학 전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성리학에서 윙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성리학은 우리는 저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만 곁들여 보면서 맨날 형이상학 이런 걸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성리학을 했는데, 이분은 성리학이라는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재밌어가지고 책을 막 읽으면서 그때 이제 성리학에서 강조하던 이 군신공치, 이런 것들 상당히 강조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우리 서구 공화주의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거는 그러니까 신로마 공화주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강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공화주의 전통 전반에서 강조했던 오히려 어떤 고전적인 공화주의겠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번성했던 그런 어떤 공화주의에서 강조했던 그런 이제 혼합적인 이념 이런 것하고 통하겠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결국 성리학적인 체제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적인 양식의 원형적인 공화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공화정 이런 개념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가 그리스 출신인데 그리스가 망했잖아요. 로마에 건너와가지고 보면서 어떻게 로마는 이렇게 강했느냐 이런 걸 보면서 로마 공화정이 왕정의 요소, 귀족정의 요소, 그 다음에 민주정의 요소, 이걸 다 합쳐놓은 혼합정이기 때문에 로마는 이렇게 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을 혼합정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이야기했는데 꼭 폴리비오스적인 그런 어떤 게 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제 정치 세력들이 일정한 타협과 균형 속에서 공동선을 모색을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체제로 만들어낸 군신 공치라고 하는 것도 저는 체제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이제 체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서구에서만 다른 그런 민주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우리가 만약에 조선의 어떤 이제 그런 궁신공치 체제, 그러니까 조선의 왕정은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왕정은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다른 그런 어떤 체제였고 이런 걸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민주적 공화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무슨 역사적인 고개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때 이제 주목을 한 게 저는 오랫동안 이제 그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에 대해서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나름대로 이제 그 틀을 많이 잡았는데 저는 또 이 유교 철학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리토크라시를 지지하는 철학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또 유교의 공화주의 전통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조선에는 노예제가 있었잖아요.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죠? 노비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명청시대에는 노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명나라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너희들 성리학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한다면서 왜 노비나 두고 그래?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고 막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전 한문 원서를 직접 읽지를 못해서 다른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참조하고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게 상당히 재미있었던 게 이게 서구 공화주의 전통에서 이렇게 자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간섭이 없는 자유, 비간섭, 불간섭, non-interference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서구 공화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non-domination이에요. 지배가 없는 그런 자유. 그리고 이제 패틱 같은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제일 핵심적인 그런 어떤 이제 개념인데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이 로마 시대 발전하면서 결국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들의 상태, 그러니까 그 외부로부터 타인의 자의적인 권력 이런 것들이 나한테 행사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화주의에서 이해했던 이렇게 자유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리학 정통에서는 노예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이었다. 우리가 1801년인가 공노비를 그러니까 해방을 시키거든요. 우리 조선에서도 공노비를 해방시키는데 이 공노비 해방이라는 게 무슨 뭐 천주교의 영향이라든지 서구 사상의 영향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이거는 우리 성리학 유교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 우리가 노비 제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모순이다. 이런 자각 속에서 그러니까 노비를 그러니까 해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저기 이제 조정에서 공노비를 해방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토론하는 과정을 누가 글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던데 거기에 논의들이 논거가 공노비를 해방해야 되는 논거가 다 유교적인 그런 어떤 이제 논거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유교 자체가 사실은 이 서양의 이렇게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노예가 아닌 상태의 자유인의 자유 이것만 이야기를 하던 거였는데 우리 유교 성리학 전통이 그런 것들을 진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이렇게만 이해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3.1 운동 이후에 이렇게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임시헌장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거의 내부에서 아무런 이견도 없었고, 그러니까 물론 그 다른 이제 지역에서 뭐 복귀운동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이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그런데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들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조선의 성리학적인 군신공치 체제로부터 민주공화국으로 나왔는데 한 걸음이면 충분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우리가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저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뭐 건국일을 갖다가 뭐 1948년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의 접근들이 얼마나 단견일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민주공화국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적인 과정을 바탕으로 한 거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편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대한 공화적인 접근이 요청한 그런 정치적인 존재, 이런 것들이 실현될 때,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공화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서로 이렇게 타협하고 함께 공동선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걸 제도화하고,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인민이라고 부르고, 저는 인민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학문적이기 때문에 이제 고집을 하는데,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인민인데 우리가 여기다 국민 이렇게 쓰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서 그냥 학자로 쓰는 겁니다. 정치적인 맥락에 썼더니 큰일 나겠죠. 근데 어쨌든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주동성이 인정될 때 그 필연적인 제도적인 형식들을 뭐겠느냐, 이런 걸 하다 보면 지금과 같은 민주적인 공화제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제 역사적인 전통, 국지적인 정치적인 실천 양상에 따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정은 바로 그런 어떤 보편적인 민주공화국의 발전 과정의 다양한 역사적 실현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의 어떤 완성된 민주공화국 모형이 있고, 미국 같은 그런 게 있고,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해가지고 우리도 저런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미국이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저는 미국은 지금 한 200년 이상 지나면서 공화국을 저렇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지금 저런 형태로 남아 민주주의가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어쨌든 우리가 서구의 어떤 이상적인 민주공화국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거를 실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주공화국,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의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유한 자기 동학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국가 형식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제 공화주의, 우리는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제 실천적인 결론이 이렇게 이제 도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제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런 이제 인식에서 저는 이제 민주적 공화주의,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제가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든지 반칙과 특권 없는 그 사회에 대한 추구라든지 뭐 시민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는 민주적 공화주의라는 정치 철학의 특징,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일단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비집의 자유, 이런 패티식의 신로마 공화주의의 어떤 정치적인 지향, 이런 것도 부족하다. 그건 우리 전통학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좀 더 인간의 존엄성, 제가 그 사람 사는 세상하고 이제 연결시킨 건데, 사람 사는 세상의 이상하고 연결시킨 건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지향으로 이렇게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비집의 자유의 이상도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이상의 하위 가치로서 충분히 이제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적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의 보호와 실현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담고 있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해방적 잠재력을 신뢰하고 그것의 최대화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공화주의가 아까 제가 이제 자꾸 민주적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다른 이제 이렇게 공화주의에 주목하고 우리도 공화주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저는 이제 평민 또는 이제 시민의 정치적 중심성, 주권성을 강조하는 공화주의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구 전통에서도 보면 공화주의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기득권 세력, 엘리트, 여기에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런 공화주의가 전통이 있었고요. 그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공화주의고, 그런 공화주의를 이제 귀족적 공화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귀족적 공화주의와 구분되는, 말하자면 평민적 공화주의다, 그래서 민주적 공화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시민적 진보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시민적 주체라는 기반에서 시민적 진보를 추구하는 진보적 공화주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공화주의와는 다른 공화주의다. 그래서 이 공화주의를 저는 예전에는 자유주의도 자꾸만 이거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이제 보수 세력이 전유하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막 주장해 왔거든요. 우리 지금 오늘 보니까 저기 김 박사님이신가요? 제가 한번 저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토론한 민주당에서 강령 만들면서 자유라는 걸 뺀다고 분개를 막 했어요. 도대체 왜 자유를 빼냐? 왜 자유를 갖다가 보수의 전유물로 만드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흥분을 했었는데, 이게 공화주의와 관련해서, 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걸 자꾸 보수나 이쪽에 이제 전유물로 만들게 하는 거, 그거는 어리석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이 공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상당히 진보적인 핵심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이제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카우츠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카우츠키 이런 사람들 공화주의자였고, 그러니까 공화주의를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사회적 공화국, 이런 걸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 이런 걸 이렇게 발전시켰고, 그러니까 공화주의는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좀 진보적인 그런 함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 철학인데 왜 그걸 보수주의자들한테 맡겨버리냐, 빼앗겨버리냐, 이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보적인 공화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 역사적인 전통 이런 걸 수용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그 특징을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이제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공화주의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지향, 뭐 예를 들어서 패티트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정치 철학자라고 정치 철학적인 입장에서 비지배 자유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정치 철학적인 원리, 가치 이런 걸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좀 더 다양한 공화주의를 이렇게 아울렀을 때, 그리고 동서를 아울렀을 때 공화주의 정치 철학의 핵심은 결국 공동선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추구일 것 같고, 이거는 사실상 모든 인간 사회 정치체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치 지향이다. 제가 이제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유교적인 정치 전통 이런 것들도 아우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정치 권력이나 세력에 의해 미리 규정되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평등한 참여와 소통의 바탕 위에서 공동선을 숙고하여 구성해내는 거, 이게 우리 이제 공화주의 정치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민주공화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법과 정책은 그런 공동선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 특정한 계층, 계급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이 아니라 우리 민주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민의 어떤 보편적인 이익,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에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번째로 이렇게 존엄의 정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지배 자유, 요거는 이제 서구 전통에서는 그렇지 모르지만, 우리 동아시아 전통까지 이렇게 아울러 생각을 해보면, 이거 결국은 우리 역사 속에서 추구해왔고,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께 사람 사는 세상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 저는 이게 존엄의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존엄의 평등, 평등한 존엄성, 모든 시민들의 평등한 존엄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추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개념으로 번역해낼 수 있을 것인가, 실천 가능하고 정책에 반영 가능한, 저는 그런 거를 결국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정치 공동체가 보장해줘야 될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존엄의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지금 같은 형태,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 갑자기 국민 이렇게 뭐죠? 25만 원 지원금 하자. 이런 게 맞나?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좀 더 제대로 된 의미의 원래 기본소득이 이야기되던 그런 본래적인 그런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지향, 이런 것들이 저기 포함될 수 있고, 꼭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기본자산, 기초자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이 또 좋고, 또는 뭐 다른 방식의 복지국가성, 이런 것들을 확립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결국 그거는 이런 존엄의 정치를 구체적인 현실 정치 또는 정책으로 번역해낼 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정책의 방향을 인도하는 그런 어떤 기본 원리를 저는 민주적 평등주의, 뭐 이거는 이제 존 롤스, 우리 아까 정원섭 교수 어디 있다가 가셨는 모양인데, 존 롤스의 이제 하고도 이렇게 통하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인데, 저는 이걸 좀 더 공화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모든 시민의 물질적인 독립, 안정성 이런 것에 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뭐 비지배 자유든
이렇게 이제 그 평등한 존엄성이든 이런 공화주의적인 가치가 실현되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인 수준에서 물질적인 독립, 안정성 이런 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런 정치 철학적인 가치 이런 거 실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능력주의적인 분배적인 원리를 넘어서 모든 시민이 지배에 노출될 위험 없이 평등하게 자유롭게 사회정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를 보장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의록에서 풍부히 발견할 수가 있었고 저는 그래서 제가 특히 이런 것들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향하는 그런 지향하고 통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히 강조되는 참여 정부라는 이름도 그렇고 민주주의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시민 이게 무슨 인도 무슨 변호사 뭐 법무부 장관에도 변호사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왔을 거다라는 그런 썰도 있긴 하던데 어쨌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걸 강조를 하셨고 실제로 경험을 하셨고 그걸 보면서 이거는 뭐 저는 외부로부터 수입해온 그런 사상이라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대통령으로 탄핵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이러한 과정 전체를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보면서 본인께서 한 통찰을 정리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건 너무도 이게 공화주의 전통에서 이렇게 이제 강조해 오던 정치적인 참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 물론 빼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시민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공화주의만큼 그런 어떤 이제 무기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 아렌트나 샌델이나 이 전통에서 강조해 오던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근데 저는 하여튼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좀 더 여기에는 이제 권리 개념,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역시 공화주의적인 전통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에 이제 작업하시던 책도 진보의 미래고 계속해서 이제 진보를 이야기를 하셨고 진보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셨는데 이거 맨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우리 민주노동당과 진영 그 이후에 진도에서는 맨날 이야기를 하던 게 그 당시 하던 게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 사이에는 이렇게 이제 실개천이 흐르고 있다면 열린 우리당과 우리 민주노동 사이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진보 아니다. 우리가 진짜 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렇게 잘못됐다. 우리 그런 식으로 접근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진보 개념이라는 게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을 시민적 진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거는 시민적 주체라는 기반에서 민주공화국의 도덕적 잠재력, 해방적 잠재력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면서 모든 시민의 존엄한 인간적인 삶의 도덕적 제가 학문적인 문장을 읽다 보니까 이게 문장이 너무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그런 그 시민적 주체라는 기반에서 민주공화국의 해방적인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목적이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지향이 그런 어떤 이제 이렇게 시민적 진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민주노당 이 진보 개념은 저는 이제 유럽적 진보 개념이다. 역사 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해겔에서 출발하는 그런 역사 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방식의 역사 철학이 없어도 된다. 그런 것들이 없이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 시민적 진보라고 생각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자조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자조적으로 진보적 신자유주의 이런 말을 쓰셨잖아요. 왼쪽에서 나를 막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고 오른쪽에서 나보고 좌파라고 비판하고 내가 진보적 신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자조적인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이 저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렇게까지 사실 이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틀을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식의 혼동 속에서
벗어나서 좀 명확하게 좀 새로운 진보 개념으로서 시민적 진보 개념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하면서 추구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인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우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마 뭐 여러 가지 논쟁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